안녕하세요. 저는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23년째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춘식입니다. 오늘 제가 인공신장실 투석 환자들 대상으로 수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물 관리죠. 우리 투석 환자들이 물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물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물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장기 생존에 어떻게 해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할 이야기를 간단하게 목차를 보면요. 우선 신장의 역할이 어떤 건지 먼저 간단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이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분 조절, 즉 물 조절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이 투석 환자가 물을 조절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장기 생존하게 되느냐, 오래 살게 되느냐, 건강하게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환자의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우주 공간에서 생명체가 사는 유일한 행성이죠. 이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지구도 보면은 산이나 바위라든지 나무, 모래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거의 70%는 다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우리 인간을 볼까요? 인간도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은 30% 정도이고 지구와 마찬가지로 거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과일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체의 많은 구성 성분인 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물이 과연 우리 인간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특히 우리 투석 환자인데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장의 역할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한번 알아볼까요? 신장이라 하는 것은 우리 양쪽 옆구리에 주먹 크기만하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이 첫째 적혈구 생산 조절이라든지 적혈구를 만들고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뼈의 대사 조절,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든지 비타민 D 대사에 관계되는데 이후에 세 가지는 우리 의사들이 주로 공부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 분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반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번째 건데요, 노폐물 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 속에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못지않게 노폐물, 즉 요독 성분, 찌꺼기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찌꺼기 성분을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콩팥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조절인데 이 수분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콩팥이 하는 일이. 이 쉽게 말하면 이거는 댐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물이 많을 때는 그 댐에서 물을 가두어서 홍수가 나지 않게 그런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건조한 건기에는 댐에서 물을 방류해서 우리가 상수원으로 쓰기도 하고 농업 용수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분 조절이 우리 일반인들인 데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콩팥이 적절하게 들어온 수분을 갖다가 배출하기도 하고 또 절유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요즘은 보면 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무슨 물 하면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오염된 물이라든지 중금속에 들어있는 물이라든지 이런 나쁜 물은 많이 있지만 사실 좋은 물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그런 좋은 물에 너무 현혹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건강한 사람은 우리 콩팥이 항상 일정하게 조절을 하고 있지만은 신장 기능이 망가진 투석 환자인 데서는 이 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지 우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수분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경우에 여러 장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일단 폐가 붓게 되면은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숨이 차게 됩니다. 조금만 걸어가도 숨이 차게 되고 호흡할 때 에너지 대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간이 충혈되어서 합성 기능이라든지 담즙 분비가 저하되면 소화 기능 장애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소장이나 대장이 붓게 되면은 영양분 흡수가 되지 않는다든지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근육이 붓게 되면은 세균 감염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 상처 치료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콩팥이 붓게 되면 빈혈이라든지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역시 뭐니 뭐래도 이 수분 조절이 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심장이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비대가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심장이 커지고 결국은 심부전증으로 빠져서 사망하게 되는 이런 위험한 현상이 초래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도 무병장수의 꿈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투석 환자든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꿈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래 살려고 하면은 어떤 몸에 좋은 홍삼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그런 불로초를 먹어서 오래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죽지 않아야 하는데요. 병에 걸려서 빨리 죽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왜 사망하는지, 왜 죽게 되는지 그걸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이 여러 나온 통계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병에 걸려서 왜 죽는지 우선 이거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고를 받고 병원에 문상을 가게 되죠. 문상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인사를 하고 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집에서 서서히 늙어서 연세 드셔서 조용하게 주무시듯이 돌아갔다 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좋은 죽음인데요. 이걸 우리가 수를 다했다 합니다. 즉 생명,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원하지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죠. 나머지 70%는 우리가 숙환, 쉽게 말해서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70%의 질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역시 우리 예상대로 가장 많은 것은 암입니다. 암. 1등이 암이고 특히 이 암은 보면은 1983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해 보면은 80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는데 이 최근에 들어서 점점 많이 증가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암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죽는 원인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암으로 사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암은 사실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없죠. 예방은 불가능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오셔서 위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CT 촬영을 해서 조기 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것이 심장질환입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하는 말은 종종 많이 듣게 되죠. 심장마비고. 세 번째는 폐렴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오는 폐렴인데 폐렴은 과거에는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뇌졸중, 쉽게 말해서 중풍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원인이 사망하게 되는 가장 많은 원인인데 이 네 가지 안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조사했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인공심장질 혈액 투석 환자는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자, 일반인을 우리가 도표로 봤습니다. 역시 아까 암이 제일 많다고 했죠. 근데 우리 투석 환자는 어떻습니까? 불과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슷하죠.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일반인과. 제일 큰 차이가 뭡니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심장질환이죠. 심장질환. 이 심장질환으로 거의 36%에서 사망하고 이 원인 미상이 25%로 나오는데 이 원인 미상은 우리가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우리가 병원에 오면은 병원에서는 전부 다 원인 미상으로 이렇게 진단서를 끊어두고 그렇게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를 우리가 심장돌연사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심장병입니다. 심장마비 말고는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실 일이 없죠.
그렇지만 병명은 이렇게 원인 미상으로 처리되는데요. 실제로 이걸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60% 정도가 심장병으로 우리가 사망한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는 우리 한국보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1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이게 45% 정도가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거의 한 70% 이상이 심장으로 돌아가시게 되겠죠. 이 일반인하고 투석 환자의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일반인 환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근경색증,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주위에서 보면은 심장혈관이 좁아져서 스텐트, 철망을 넣어서 넓히는 수술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데 반해서요, 우리 투석 환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사망하는 경우가 심부전적, 즉 심장이 풍선처럼 늘어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판막증, 심장 안에 있는 판막이 헐거워지거나 좁아져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죠. 부정맥, 부정맥도 마찬가지로 심장이 노화돼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심장이 늘어나서 노화가 되면서 부정맥이 와서 사망하게 되겠죠. 즉 일반인하고 우리가 투석 환자는 이렇게 심장 질환이 사망 원인이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일반인 건강한 사람들은, 정상인들은 심장 혈관이 이렇게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게 되고요. 우리 혈액 투석 환자분들은 수분 상태가 과수분 상태가 돼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풍선처럼 부풀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수분 조절을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분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은지, 이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걸 갖다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과수분 상태, 수분이 과다하게 많은 상태가 어떤지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부종입니다. 부종이 주로 눈 주위죠. 눈 주위가 이렇게 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지가 이렇게 붓게 되고,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보면 들어갑니다. 살짝 들어가서 빨리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종 상태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과수분 때 가장 먼저 나타나고 흔한 증상입니다. 우리가 환자분들이 흔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투석 환자들 혈압이 올라가면 우리가 과수분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폐부종 상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숨이 조금 차게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심해져야 나타납니다. 이 장기부종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흔히 보이는 현상이 우리가 심장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때 심장이 50% 이상 커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정상 사람은 심장을 찍어보면 심장 크기가 정상 크기입니다. 이 가슴 크기에 비해서. 근데 이 수분 과다에 의한 환자는 볼까요? 이 가슴 크기에 비해서 심장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환자에게 우리가 과수분 상태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수분 상태를 한번 알아볼까요? 수분이 모자라는 경우죠. 수분이 부족하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일 흔한 증상이 우리가 피로감입니다. 투석한 후에 환자분이 나른하고 피곤하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수분 상태를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혈압이 떨어집니다. 투석 중간에도 떨어지고, 집에 가셔서도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떨어져도 사람이 기운이 없어지고 가끔 현기증도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경련. 저도 신장실 회진할 때 환자분들인데 종종 물어보죠. 혹시 투석하고 집에 가셨을 때 근육에 쥐가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쥐가 난다는 것은 저수분 상태를 하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입마름이 있는데요. 입마름. 그래서 환자분들이,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입마름을 많이 호소합니다. 이 당뇨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을 자꾸 먹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입마름은 저수분 상태에 의해서도 생기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환자분들이 약을 많이 먹거나 나이가 들면서 침샘 분비 기능이 약해져서 침이 적게 나와서 고강건조증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저수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뭐 피부 탄력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수분 상태는 환자분이 조금 불편하고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걸 느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생명에는 사실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수명 단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수분 상태에서는 환자분은 크게 불편한 거 없습니다. 환자분은 불편하지 않지만 생명 단축에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우리 예를 한번 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했는 논문이 있습니다. 자, 과수분 상태, 환자의 수분이 많은 상태와 저수분, 정상 수분 상태. 이 정상 수분은 우리가 투석을 시작한 후에 100명이 투석을 하고 나면은 약 9년이 지난 후에 보면은 거의 70% 이상, 75% 정도 생존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 수분 상태에서는. 이 과수분 상태,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던 그런 상태에서 교정하지 않고 계속 혈액 투석을 시작했는 경우에는 9년 후에는 거의 한 20% 정도 환자만 살아남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과수분 상태가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장기 생존을 위한 그런 각국별로 나라별로 이런 연구에는 또 스터디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주로 일본하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일본, 유럽, 이 미국 3개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고 한국에서는 이 당시에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국의 생존율을 확인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알기 쉽게 넣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5년 후에 보면은 일본은 거의 80%의 환자들이 투석 후에도 생존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은 거의 77%, 복막 투석은 71%, 일본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유럽, 요 세 번째 게 유럽인데 유럽인 경우는 5년 후에는 55% 환자가 생존해 있습니다. 이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5년 후에 거의 45% 정도만 환자가 생존해 있고 나머지 55% 환자는 사망하고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만 봐도 우리 한국은 혈액 투석 치료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투석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다니시는 클리닉을 믿고 다니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장기 생존, 이렇게 투석 환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있는가 한번 봤는데요. 다른 나라와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혈액 투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97%, 3%의 환자만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거의 한 80%에서 85% 정도 혈액 투석을 하고 15%에서는 복막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거의 한 88%에서 90% 정도 혈액 투석을 하고 한 10%에서 12% 정도는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정맥류 사용률인데요. 혈액 투석을 처음 시작할 때 동정맥류를 만들어 놓는 경우는 일본 환자들은 거의 90% 정도가 이 동정맥류를 만들고서 투석을 시작하는 데 비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한 30%에서 50% 정도 환자만 혈관 통로를 만든 후에 투석을 실시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 환자들은 이미 혈액 투석을 하기 전에 병원에 일찍 방문하셔서 의사의 말을 듣고 동정맥류를 바로 만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투석 시간도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긴데요.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투석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미국은 평균 한 3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투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 4시간 하는 거로 되어 있죠. 4시간. 그래서 투석 시간이 조금 더 긴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도 사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투석 환자들은 100% 전액 국가 부담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데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90%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10%가 환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는 사보험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런 형편이 상당히 다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생존율을 조금 차이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기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 신장협회라든지 이런 학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래 산다고 밝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권고, 이렇게 하면은 오래 산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투석하고 다음 투석 시까지 체중 증가가 가급적 5% 이내 2.5kg 이상 늘면 안 됩니다. 보통 2.5kg에서 3kg라고 하는데 이거는 체중 60kg 기준인 경우입니다. 물론 몸무게가 100kg 나가는 사람이면 한 4kg 정도까지 체중 증가는 괜찮습니다. 이 체중 증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지 않아야 되고요. 투석 시간을 꼭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3시간만 지나면 지겹다고 자꾸 빨리 배올락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단축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수명 단축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균 혈압인데요. 이거는 평균 혈압이 100에서 120인데 사실 수축기 혈압으로 보면은 120에서 150 정도가 가장 이렇게 오래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환자분들 혈압이 너무 높다, 140, 150 나온다고 컴플레인 하시고 혈압을 빨리 낮춰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투석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투석 환자들은 일반 환자하고 혈압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일반 환자들은 혈압이 140, 150이면 높기 때문에 낮춰줘야 하는데요. 투석 환자들은 140, 150도 우리가 정상 혈압으로 보고 있고, 140, 150까지는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뭐 표준 투석 효율이라든지 KTOV 이런 거라든지 빈혈 수치 10에서 12, 단백질 섭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환자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루에 보통 킬로그램당 1g이 되니까 우리 소두로 치면 어른 손바닥 반틈 정도의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우리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흉비, 심장이 커지면 우리가 빨리 죽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을 절대로 크게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혈중의 인수치, 인이 높은 음식을 우리가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알부민 수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자의 영양 상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잘 먹는 분이 더 오래 사는 것은 우리 투석 환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투석해서 다음 투석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근체중, 즉 몸무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투석을 마친 후에 체중을 근체중이라 합니다. 이 근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장기 생존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근체중이라는 것이. 이거 우리 의사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인데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근체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투석 사이에 물을 먹어서 초과된 체중을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액투석으로 제거한 후에 우리가 체중을 근체중이라고 합니다. 즉 투석 직후에 혈압도 괜찮고 부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부기가 없이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서 몸 컨디션이 좋을 때를 말합니다. 즉 적절한 근체중이 잘 유지되면 사실은 혈압약을 먹지 않고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렇지만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우리가 근체중 이거는 우리 환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클리닉에서도 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증가시키거나 감량을 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식사량이죠. 식사를 잘 하셔서 몸무게가 증가하면 그에 맞춰서 근체중을 조절시켜줘야 되고 밥맛이 없어서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맞춰서 같이 근체중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근체중을 감소시켜서 우리가 혈압을 감량시키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스타디에서도 연구에서도 보면은 근체중을 감량시키면서 혈압이 거의 150에 있던 혈압이 혈압약을 첨가하지 않는데도 거의 130 이하로 130까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투석 환자가 혈압이 있을 때는 근체중을 감량시켜서 환자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감량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방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혈압이 높을 때는 우리가 혈압약을 추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 환자분들도 혈압이 높으면 자꾸 혈압약을 추가해달라고 하고 심지어 우리 병원에서도 혈압이 높으면 자꾸 혈압약을 주는데 이것은 두 번째 방법이죠. 먼저 근체중 감량을 시키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체중을 감량을 시킨 후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서야 우리가 혈압약을 추가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혈압이 너무 낮을 때는 체중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약을 먼저 감소시킵니다. 혈압약을 감소시켜서도 저혈압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서 근체중을 정량시키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수분 조절, 물을 먹지 않고 근체중 조절을 적절하게 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런 물을 적게 먹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물을 아무리 적게 먹으라 해도 안 됩니다. 왜? 갈증을 자꾸 느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설탕이 단계 자꾸 땡기듯이 우리 투석 환자들은 물을 자꾸 먹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급적 적게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이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야 물을 적게 먹지 않겠습니까? 첫째, 갈증을 줄여야 되는데 이 갈증을 줄이는 방법은 당뇨가 있는 사람은 혈당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미지근하거나 더운 물보다는 찬물, 아주 차게 해서 조금이라도 먹는 것이 갈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맛이 나는 레몬즙 이런 걸 갖다가 입에 축이다든지 조금씩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요. 물보다는 얼음 조각을 해서 입에 넣고 이렇게 넣는 것이 좋고요. 껌을 씹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아주 차게 하거나 얼어서 냉동시켜서 조금씩 먹으면 갈증을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짜게 먹으면 갈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금기가 적게 먹어야 되는데 염분을 적게 섭취하는 방법도 보면은 간을 볼 때는 차게 해서 보는 것이 낫죠. 그리고 소금이나 간장이나 이런 소금이 많이 든 양념보다는 우리가 마늘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 것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한국인 식당에서는 국물이 있는 음식이 많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이 국물 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국물은 하나도 먹지 않고 건더기만 건져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을 먹든지 심지어 뭐 짬뽕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는 국물 있는 거 먹을 때는 반드시 건더기만 먹는 습관을 들인 것이 좋겠죠. 찌개 대신 구이가 훨씬 좋을 것이고 김치 대신 생채나 이런 걸 먹는 게 좋고요. 젓갈이나 장아찌 이런 염장 식품들은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인스턴트 식품에는 우리가 이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주는 것이 갈증을 덜 느껴서 수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물을 얼마나 먹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 물 섭취량은 자기가 일단 하루 종일 보는 소변의 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변량이 우리가 1리터 1000cc가 나온다면은 소변량 플러스 물은 500cc에서 1000cc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700cc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러면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한 700cc 정도만 먹어야 되겠죠. 하루에 700cc 정도. 하루에 700cc 정도만 먹을 것 같으면은 약 먹을 때 외에는 물을 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투석 환자들 소변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약을 먹을 때만 물을 먹습니다. 밥 먹을 때는 절대 수분 섭취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장기 생존을 위해서 수분 체중 조절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알아봤는데요. 그럼 실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분은 39세 된 젊은 여자분입니다. 투석한 지는 한 5년 정도 지났고요. 체중이 37kg, 굉장히 조금 호리호리하신 분이고 왜소하신 분인데요. 혈압이 145에 80, 우리 투석 환자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으로 볼 수 있는데 혈압약을 그런데 3개나 먹고 있습니다. 1개, 2개, 3개.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많이 쓰는 혈압약을 3개 먹고 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비해서 혈압약을 많이 먹고 있죠.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한 5년 정도 투석을 하시다가 우리 병원에 처음 왔을 때 8월 29일 처음 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과수분 증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이 부었는 것도 없고 숨이 차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이 과수분 증상이 전혀 없는 그냥 평범한 정상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니까 이 환자분의 심장이 이렇게 보면 커져 있습니다. 가슴 길이가 253mm에 비해서 심장 크기가 150mm,
심흉비가 우리가 0.5를 넘으면 안 되는데 0.6. 일견에서 봐도 우리가 사진상에 이 중간에 있는 심장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수분 증상이 없지만은 제가 봐서는 과수분 상태로 판단을 하고 근체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근체중을 줄이면은 일주일에 뭐 500g씩 이렇게 막 빼버리는데 이분은 워낙 체격이 적게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2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2달 후죠. 2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1kg만 줄였습니다. 체중이 37kg에서 36kg죠. 자, 1kg를 줄였는데 2개월에 사진 찍어보면 어떨까요? 보면 심장 크기가 완전히 정상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 혈압도 140에 80, 딱 좋은 혈압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혈압약을 이분이 3개나 먹고 있었는데 혈압이 떨어져서 혈압약도 이거 약한 거, 제일 약한 거 우리 1개만 먹었습니다. 1개만 먹어도 혈압이 조절 잘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환자분들 어느 분이 더 오래 살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듯이 이 상태로 지나가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분은 심장병으로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상태로 지내야 되겠죠? 자, 다음 환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분은 조금 특이하시다면 특이하시고 우리가 보기 힘든 케이스인데요. 연세는 73세, 집에 나이를 우리 73세 여자분이고 총 투숙 기간이 40년 이상 됐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일본에도 기록을 세운 분이 투숙을 가장 오래 하시는 분이 한 40년쯤 된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40년 이상 투숙을 하신 분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클리닉에서도 이렇게 오래 투숙하신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신장 결핵으로 투숙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혈액 투숙을 하다가 한 30년 전부터 혈액 투숙으로 바꾸신 분이죠. 한 몇 년 전까지는 건강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한 몇 년 전부터 심방세동이 와서 아직은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클로즈업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좋아요. 투숙을 되게 오래 하셨는데 얼마 동안 하셨어요, 총? 한 40원 1년. 되게 오래 하셨는데 음식 조절은 어떻게 하세요? 음식은 그냥 소식합니다. 소식. 예, 그리고 군것질 안 하고 군것질 안 하고 커피 같은 것도 안 먹고 커피 같은 거 안 먹고 칼륨 높은 음식 좀 조심하고 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을 목이 자꾸 마른데 많으니까 예. 껌을 씹지 뭐. 네, 껌을 씹는다고. 물 많이 안 먹으려고 껌 말고는 뭐 따로 하는 거 없어요? 사탕 가끔 한 개. 사탕 가능한 게 먹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안 먹어서 체중이 적게 들어와서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데 혈압이 100 이하로까지 떨어지는데 이럴 때 힘들지 않으세요? 혈압이 옛날에는 힘들었는데요. 예. 적응이 돼서 음.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힘이 안 들어요. 잘 적응하고 계시다 그죠? 네. 이거 바로 오래 투숙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숙 열심히 하세요. 네. 자, 이렇게 오래 투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자, 이분의 차트입니다. 혈액 투석 기록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우선 심장 크기를 보면은 거의 정상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심방세동이 있지만요. 이분은 투석할 때마다 혈압이 거의 100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혈압이 보면 90, 뭐 심지어는 70,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간호사분들하고 가끔 다툽니다. 이분은 우리가 투석실에서 환자분들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의사분들하고 다투는 이유가 주로 환자분들은 물을 많이 빼면은 즉 수분 제거를 많이 하면 힘들기 때문에 자꾸 적게 빼달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빼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툼이 생기는데요. 이분은 정반대입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지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꾸 체중을 적게 줄이려고 하는데
이분은 반대로 자꾸 많이 빼돌라고 해서 우리 직원하고 이 싸움이 생기고 자꾸 다툼이 생겨서 제가 올라가서 중재를 하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죠. 일반 우리 환자하고는 정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즉 이분은 보면은 40년 이상 투석을 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것은 결국은 엄격한 수분 관리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분 관리는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우리 환자분들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이 사진 한 장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맛있게 끓여 먹는 생태입니다. 생태. 탕을 끓여 먹으면 참 맛있죠. 이 생태는 맛은 좋지만 그냥 두면 일주일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물기가 건조한 이런 명태는, 즉 북어죠. 이 황태나 북어는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에 빠지면 거의 10분 내로 사망해 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막, 이거는 접니다. 아주 물이 귀한 요르단 사막에 갔을 때 제가 팔을 들고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물이 건조한 사막에서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또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숙 환자분들은 물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건강한 투숙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